안녕하세요. 여신의 사회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늘 얼굴로만 보다가 오늘 처음으로 사전 영상으로 여러분을 동영상 강의로 만나게 되는데 느낌이 많이 새로운 것 같아요. 오늘부터 계속 이어질 사전 동영상 강의를 잘 듣고 충분히 예습을 한 이후에 본 수업 시간에 이 예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에 충실히 임해주시면 여러분 분명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갈 내용은 3단원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정치의 원리 단원입니다. 교과서 134쪽부터 139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학습 목표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는 민주주의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 우리 정치의 의미를 배웠던 것처럼 이 단원에서는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기본 이념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공부할 것은 민주주의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정치의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정치의 원리까지 해서 이 단원에서는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인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와 생활 원리,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 단원에서 정치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를 공부했던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도 정치 형태로서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좁은 의미의 민주주의와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넓은 의미의 민주주의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좁은 의미의 민주주의,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금 현재 6.4 지방선거가 열리고 있는데 이 6.4 지방선거에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양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그 주권을 행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이렇게 다수의 국민이, 여러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이 국민이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 민주주의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 사람의 왕이나 또는 여러 사람의 귀족이 아닌 다수에 의해서 하는 정치 형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 형태를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에는 이 민주주의의 좋은 의미가 가장 잘 전달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 134쪽 시간에서 찾은 사회에 나와 있는 지문을 참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었던 1863년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한 연설이 아직까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한 연설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 이 세 가지는 민주주의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국민의 정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국민의 정부, 정부가 국민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국민에 의한 정부. 뒤에 정부를 붙여주면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국민에 의한, 정부가 국민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이기 때문에 국민 자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국민을 위한 정부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민 복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제시한 링컨의 연설에서 알 수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두 번째, 민주주의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민주주의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좁은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좁게 봤을 때 민주주의는 다수의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정치를 하는 형태, 이런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가 일반적인 시민, 점차 확대되면서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까지 이런 민주적인 생활 양식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가지는 두 번째 의미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넓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땠을 때 우리가 도대체 민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졌을 때 민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인 성향을 가졌을 때,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이나 가치를 인정해주는 태도를 가졌을 때, 자, 옆 사람의 의견을 들어주고 토론과 타협의 과정을 거쳤을 때, 그리고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요,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을 따를 때 우리는 민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만장일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같은 의견을 가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만장일치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만장일치의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다수결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견이 반드시 옳다라고는 할 수 없죠. 다수가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결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나머지 소수의 의견도 함께 존중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소수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이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인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인 민주주의의 이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입니다. 이념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인데, 그럼 이념을 좀 더 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라고 했을 때 이 이념은 다시 말해서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목표. 자,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표. 그럼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 시민혁명 과정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자, 이것을 하늘이 부여했다라고 해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자, 이러한 권리를 하늘이 부여한 권리다라고 해서 천부인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해서 자연권 사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다라고 하고요. 민주주의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거 17세기 절대왕정 시기에는 내가 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의 존엄성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웠죠. 자, 그래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함께 선행되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지만 이 두 가지를 이 존엄성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이 되는 두 가지 이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 자유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국가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자유다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해주세요. 저희에게 자유를 주세요. 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에서 말하는 자유는 과거에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극적 자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국가가 개인의 모든 행동에 많은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자유에서 시민혁명 이후부터는 내가 국가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적극적 자유로 점차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국민으로서 가지는 기본권 중에 가장 오래된 권리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해서 같이 달성되어야 될 두 번째 목표는 평등입니다. 자, 평등이라는 말도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들어본 말이기 때문에 어떤 말인지 잘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성별이나 재산이나 또 학력, 종교 등에 의해서 차별당하지 않는 것. 자, 이걸 우리는 평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점차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자, 요것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출발선이 같겠죠? 자, 1번부터 5번 선수까지 나란히 서서 출발을 합니다. 자, 이것은 형식적 평등입니다. 원래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형식적 평등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주어라. 성별이나 신분이나 재산이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던 것이 형식적 평등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발달을 해서 실질적 평등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 평등은 어떤 거냐면, 자, 1번부터 5번까지 달리기 선수 중에 1번은 다리가 좀 짧고 5번은 다리가 길어요. 그러면 다리가 짧은 선수보다는 다리가 긴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다리가 짧은 선수를 1번을 더 앞에다 세우고요. 자, 다리가 긴 선수 5번을 더 뒤에다 세우는 방법. 자, 이것이 바로 실질적 평등입니다. 둘 다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동일하게 줬다라는 점에서 형식적 평등이긴 하지만 1번과 5번이 가지고 있는 차이를 인정을 한다라는 점에서 실질적 평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해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 두 가지가 보장되어야 된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먼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새를 한 마리 그릴게요. 선생님이 그림 잘 못 그리는 거 알고 있죠? 저희가 날개가 있어요. 몸통이 너무 커졌네요. 자, 새가 앞으로 날아가요. 이 새는 어디를 향해 날아가느냐면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날개를 힘차게 퍼덕여야 되는데 한쪽 날개만 퍼덕인다라고 해서 날아갈 수는 없겠죠. 자, 이쪽이 자유. 자, 이쪽 날개를 평등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두 날개가 똑같이 퍼덕여 줬을 때 이 새는 원활하게 목표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유와 평등 두 가지는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간혹 너무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평등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평등을 또 추구하다 보면 자유가 침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가 성별이나 신분, 학력에 따라서 차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학생들은 교복을 입죠. 교복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은 두 가지 항상 조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제인 세 번째 민주정치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정치의 원리 부분은 외워야 될 내용들이 참 많은데 이 내용들이 반드시 숙지가 되어야 됩니다. 민주정치.
우리가 앞에서는 첫 번째 주제에서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에서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민주정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민주정치는 민주주의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것, 민주주의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을 민주정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앞에서요, 바로 앞에서 민주주의의 목표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 그러면 당연히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 자,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민주정치의 목표도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이고, 자, 민주정치를 다음에 4가지 원리로 운영하는 이유도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민주정치의 원리, 민주정치, 민주주의, 목표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는 인간의 존엄성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정치의 원리를 하나, 둘, 셋, 4가지로 나누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리입니다. 자,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 쉽게 말하면 주인 되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자,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모두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주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나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지만 주권을 가진 국민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 우리의 대표를 뽑는 과정이 선거죠. 자, 선거는 우리의 대표를 뽑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이 뽑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민주권 원리가 실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무단임권이라는 건 내가 내 대표를 뽑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어떤 대표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인 되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자,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있었을 때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왜요? 주인 되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국민주권의 원리를 정리를 했고, 두 번째, 그러면 주인 되는 권리를 국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이 나라를 스스로 자자를 씁니다.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스스로 자자에 다스릴 치자를 써서 국민자치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국민자치는요,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게 직접민주정치와 간접민주정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직접민주정치는 말 그대로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직접민주정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접민주정치는 국민이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자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것을 간접민주정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접민주정치 또는 대신 맡겼다라고 해서 대의제도라고도 하죠. 자, 우리가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간접민주정치는 그러면 국민 자치의 원리가 실현되지 않은 겁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간접민주정치의 대표자를 국민이 직접 뽑아서 선출을 하기 때문에 국민 자치의 원리가 실현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국민자치의 원리가 아주 잘 실현된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자, 지방자치제도는 각 지역의 일을 그 지역 주민이 알아서 스스로 다스리게 하는 것인데, 이 지방자치제도가 국민자치의 원리가 아주 잘 실현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입헌주의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입자는 세운다 라는 뜻이고 이 헌자는 헌법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고법은 헌법인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헌법에 기록을 해서 보장을 해놓고 그리고 국민에 의해서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은 헌법에 따라서 통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입헌주의의 원리입니다. 자, 만약 우리의 대표들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서 그 권리들을 헌법 안에 기록을 해두고 대표자들도 반드시 이 법에 따라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헌주의의 원리입니다. 이랬을 때 민주적으로 정치가 운영이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민주정치의 원리는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자, 오타가 났는데 권력, 힘이죠. 강제할 수 있는 힘. 우리나라의 대표가 가지는 힘. 이것을 나눌 분자입니다. 자, 권력을 나누어 놨다라고 하는 건데 한 사람이 많은 권리를 가지게 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4세기, 16세기 절대왕정 시기의 왕은요. 법을 만들 수도 있었고 법을 집행할 수도 있었고 죄인을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혼자 이렇게 많은 권리를 가지다 보니까 왕이 주관에 따라서 어떤 범죄자를 처벌을 하기도 하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익에 의해서 세금을 더 걷기도 하는 등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국가 권력을 분산시켜서 상호 견제와 균형 그리고 권력을 함부로 쓰는 것. 자, 이걸 우리는 권력을 함부로 쓴다, 남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권력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거겠죠. 자, 권력 남용을 방지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인간의 존엄성 실현에 이르기 위해서 자, 그래서 권력을 나누어 놓습니다. 그럼 권력을 어떻게 나누었냐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입법권, 자, 법이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입법권, 그리고 어떤 만들어진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집행권,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사법권, 이렇게 세 개의 권리로 나눕니다. 자, 세 개의 권리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지지 않도록 이것을 각각의 기관에 따로따로 분산을 시켜 놓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자, 국회에서 만든 법과 정책을 집행하는 권리는 행정부가 가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부의 대장을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법권은 죄인을 처벌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죄인을 처벌하는 곳은 어딘가요? 그렇죠. 법원이죠. 자, 이렇게 각각의 기관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권리들을 서로 함부로 쓰지 않도록 그리고 상호 서로 더 많은 권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진 않은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을 하는 겁니다. 자, 4가지 원리를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민 주권주의, 국민 자치의 원리, 입헌주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까지 민주정치의 원리 4가지가 올바로 실현됐을 때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본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